하역과 운송업을 하는 세방에 대해서 2021년 실적을 스르폿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배속 보기는 국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12,000원으로서 2020년 말 대비는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47%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요, ENS 글로벌이 18.53%, 이상홍 씨가 17.99%, 18%가 되겠네요. 외국인이 5.46%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상홍 씨가 세방전지와 또 세방의 대표이사 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6,20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7.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류비가 매출에 비례하는 물류비로 변동비를 인식했습니다. 그게 8.2%가 증가해서 스르폿은 6.8%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스르폿율은 45%로서 전년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은 5.6%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그래서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6억 원으로서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이 물류기업인 경우에는 크게 차이 날 일이 없겠습니다. 이 원가 영업손익과의 차이는 상품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재고 자산을 보면은요, 상품이 2021년도에는 없고, 상품 판매는 없어진 것 같고, 이게 이제 소수점으로 이제 표시가 됐는데요. 2021년도에 700만 원이 감소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저장품도 1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시설의 유지 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유형 자산을 일부러 뽑았는데요. 제조업이 아니니까 이 물류 기업인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평가해야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결국은 그 운송 및 하역에 관련된 그런 자산들의 회전율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 선박부터 시작해서 그 하역 도구까지 이거를 이제 물류 유형 자산이라고 그 표기를 해 봤고요. 그것이 이제 감가상각 등으로 3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한 242억 원 상당의 그 물류 자산들이 영업을 위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물류 기업의 매출 변동비는 운송비 및 중장비 임차료이다. 이것을 좀 재인식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표현해 놓은 것은 상품의 구입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운송 및 중장비 임차료는 운영 비용에서 제가 따로 그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분류해서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MC 제조업의 용어이긴 합니다만 매출원가 변동비라고 할 수 있겠죠. 변동비는 8.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5.6%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전체 비용은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에 합계하고 일치되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분석은 크게 MC와 OE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중요 비용으로서의 인건비가 50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0.4% 증가뿐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9명이 감소했는데요. 2019년부터 조금씩 그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또한 인당 평균 임금은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1.7%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TOE 생산성은 1% 상승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해 임금 인상률은 1.7%죠. 이게 적게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고 하지만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생산성 법인 내에서 협상되어야 한다. 이것은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이제 이 생산성보다도 더 높은 인건비 증가율인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자신들이 해놓은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생산성은 무시를 하고 무조건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야 노사 협력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외주 용역비가 1420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는 54%로 1.3% 상승했습니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경영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가 그 분석하는 입장에서 한국 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어떤 그 기대치 내지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보면은요, 아까 물류비를 제외한 현장 운영 비용은 3년 동안 일률적으로 40%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그 물류비를 빼놓고서는 어떤 고정비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공비라고 제조업의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이제 현장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PQ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총 영업 비용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다음 장에서 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그 상품이 그 700만 원 감소했는데 비성분 재고자산 명세에는 세방인 경우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매출원가를 산출하는데 이 상품의 변동사항을 생략했다는 거,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3단계로서 전체 재고자산의 흐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뭐 일치합니다. 이런 거 규모가 작은 데서 이렇게 그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죠.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제조업은 제가 이제 뭐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이 이제 핵심 평가 지표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유형자산의 내역을 제가 산출한 이유도 그 물류자산 회전율을 그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상승은 해 왔습니다. 물론 유형자산 투자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없고
감가상각비에서 금액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회전율이 오른 부분도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동일한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2021년도에 그 물류자산 회전율은 크게 상승을 했다. 약 4.5회전 상승을 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0.01분이 상승은 안 했죠. 일단은 동일한 방향이면은 말하자면은 그 순리적인 방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총자산 회전율은 0.78인데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상승했습니다만은 1이 넘어가면은 좋은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6.2회전으로 약간 그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마찬가지로 그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2020년도보다는 상황이 자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 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없고 거꾸로 403억 원이 그 유형자산이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31.9%고 전년과 거의 그 대동소이합니다. EAT 현금 순이익은 549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8.9%, 전년보다 1.5%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42억 원을 갚아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7.8%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주로 이익배당과 다른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2019년도는 이익배당만 있거든요. 요게 이제 ROE 0.6% 선이니까 높지 않은 이익배당률이 되겠습니다. 은행 금리보다도 좀 낮은 선이죠. 그 다음에 최종 343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7.4%로 전년도보다 3.6% 상승한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좀 매입 채무 대금을 조금 더 빨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로 나타나네요. 이익 잉여금은 978%로서 전년보다 53.7%가 상승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14.51배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2022년도를 예측하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세계 사고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아마 그 사고방식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매관리비를 그 전년에 그 실적을 기초로 해서 2% 정도 상승한다고 인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좀 20% 정도 더 좀 업해본다 한다면은 6,750억 원을 달성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매출원가는 이제 어떻게 산출된 거냐? 이제 그 거꾸로 매출액이 먼저 산출된 게 아니고 매출원가를 먼저 산출하는 순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제조업이 아니니까 요거를 이제 물류비하고 현장 운영 비용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이제 디커플링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물류비가 한 10%는 올 거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유류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 하역 부두에서 일하는 인건비들도 상당히 오를 거고 등등 해서 10%면은 뭐 적게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장 운영 비용도 한 7%는 올라갈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이제 매출원가가 6,174억 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원가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매출액은 6,750억 정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뭐 위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는 원가세계 패러다임이다. 고난의 행군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그 건당 단품 하역 운송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 비유를 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뢰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견적을 그 62만 원, 한 건에 62만 원 했었는데 올해는 그 67만 5천 원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견적 가격은 9% 오르는 거로 그렇게 이제 그 견적을 그 화주 회사한테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계약을 올려달라고 다 올려줄 수 있는 한국 기업은 없거든요. 화주가. 그래서 많이 생각해서 기름값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66만 원에 한 건당 처리합시다. 이렇게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66만 원 받았을 때의 예상 이익은 4,900원 뿐이 안 나옵니다. 5천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자고 뭐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코스트 다운 해라 하는 게 원가 회계의 그 사고방식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매출원가를 60만 원대로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 그럼 생산재료비인데 이게 약간 물류비죠. 요거를 그래도 1%에도 좀 깎아보자. 2%인가요? 아까 10% 예상했는데 현장 운영 비용도 조금 그 깎아보자. 그렇게 1%, 2%지만은 현장에서 느끼는 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체험은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60만 원대로 떨어뜨리면은 말하자면은 그것이 매출원가가 60만 원대 돼가지고 한 15,700원, 15,800원 정도 이렇게 이익이 나는 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원가 세계의 사고방식을 벗어나고자 하는 게 이 스카이 홀딩스의 스루풋 회계 분석의 목적인데요. 스루풋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류비는 뭐 원가에서 그 계산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때 그 스루풋율이 45%입니다. 원가 회계 쪽에서는 뭐 매출 이익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류자산 회전율이 23.4회전이었습니다. 이거를 내년도 할 때는 화주들이 더 그 매출이익을 더 인정할 것 같지는 않고 이걸 제로로 두고 물류자산 회전율은 그냥 24회전 해보자. 조금만 더 올려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이 그 한 6,984, 한 7, 그러니까 7천억 정도. 그러니까 단위당 건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은 7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류비가 10% 오르는 거로 가정했는데 다른 것도 좀 오르니까 12% 오른 가격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서를 냈다고 한다면 요거 전에 또 하나의 그 매출 계획을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운영비용, 그 운영비용을 9% 정도 올리는 거로 과감하게 하고 우리는 그 깎지 않는다. 이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고 9%는 분명히 자연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스루풋은 원가 쪽에서는 15%, 20% 했지만 우리는 15%만 잡아보자. 그리고 스루풋율도 변동은 없다. 그러면은 마지노 그 선이라고 할까요? 매출액은 67만 9천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히든 카드를 가지고 견적을 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9만 8천 원과 67만 9천 원 사이에 어떤 융통성이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견적 전략은 위에서 그 계획한 대로 물류비 10% 오르고 현장 운영 비용 7%, 판매 관리비 2%, 그래서 전체 운영 비용을 9% 오르는 거로 하고 프로핏을 20%로 높게 잡았을 때 매출액은 67만 5천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로 이제 견적 가격을 내자 이렇게 되면은 66만 원에 계약이 된다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남는 게 원가 회계에서도 했듯이 그 5천 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러자고 내가 뭐 대통령 한 게 아닌데와 같이 이러자고 우리가 사업한 게 아닌데 건당 5천 원 남아가지고야 뭘 어떻게 월급도 올려주고 하겠느냐. 또 이익 배당도 못할 거고 등등.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더 올려볼 거냐. 그러면은 물류비는 그대로 놔두고 자 마진율을 1%만 어떻게 올려보자. 그리고 물류자산 회전율이 24회전 계획했는데 1회전만 올려보자.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은 66만 원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추가 발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73만 원대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스르풋이 미래지향적으로 그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물론 이제 스르풋율을 1% 어떻게 올릴 거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문제겠습니다만 다음 장에 조금 더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견적을 낸 이후 계약에 따라서 실행을 조금 더 이익이 나도록 계획해서 만약에 매출액이 73만 원대로 이루어졌다면 매출 재료비 그러니까 물류비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한 그 말하자면은 그 현장 운영 비용과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든 조금씩은 더 올랐을 거다 이거죠. 계약했을 때보다는 그러면은 그 프로핏이 한 34,300원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뿐이 안 되는데 매출을 더 좀 일으켜서 한 73만 원까지 추가 발주를 받아낸다면 한 34,000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르풋율 1% 상승, 물류자산 회전율 1회전 상승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방안은 뭐냐?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한 수십 년 동안 전문적으로 일해 오셨던 분들을 놔두고 뭐 물류의 어떤 전문가랍시고 경영 개선의 영역이 컨설팅 업체의 사업 분야이긴 한데 좀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수르풋율을 1% 상승시키기 위해서 운송 하역비 인상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과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그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매출 영역일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물류비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가.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물류자산 회전율을 1회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물류자산이니까 선박, 차량 운반구, 건설기기의 하역도구의 회전율 상승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이 장에는 배치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원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배치 작업이 장애로 나타납니다.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그 배치 작업은 전형적인 원가 세계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익 창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 N을 극복하는 중간 목적 물류자산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수익이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이 장애는 딱 하나만 아니기 때문에 장애 N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배치 작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물류자산을 회전을 잘 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그 회전율이 안 나올 경우가 뭐냐 그러면 2020년도에 인적 자원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은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미국에도 벌써 뉴스가 나왔는데 항만하역이나 이런 데서 일할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이 낮은 인건비 가지고는 딴 일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고생 안 한다. 그런 심리들이 이제 팽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근데 그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항만하역이나 이제 운송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딴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풀렸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예상이거든요. 어쨌든 기업은 이익 지향 경영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 조건 논리로 표현을 하면요, 수익 창출을 위하여는 반드시 물류자산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를 논리구조로 만들었을 때 물류비 가격 상승을 말하자면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만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결론은 물류자산 회전율을 어떻게 상승시킬 거냐 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으면서 분석과 미래 예측을 정결하고자 합니다만은, 물류나 그 다음에 이제 하역 이런 쪽에서 조금은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마따나 공장은 생산 시설의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듯이 이 물류 자산에 대한 가동률을 어떻게 하면은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과제이기 하겠습니다. 몰아서 한다고 해서 그게 원가 절감은 아닐 거고, 결국 어떤 속도전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제약 공정이 있다 그러면은 운송과 하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 공정이 있다면은 그 제약이라는 게 이제 캐파 제약이라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외주 임차도 좀 써야 되고 뭐 그래야 될 상황도 있지만,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물류 자산을 어떻게 이제 회전을 빨리 돌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것이냐가 큰 과제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일감이 왕창 몰리기도 하고, 놀 때는 뭐 그냥 한없이 놀기도 하고, 그럴 상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하자면은 너무 쉬는 시간이나 일감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영업에서의 영업 활동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관 이 제조업만큼이나 물류 기업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세방이 2022년도에는 수익이 좀 더 올라가서 아까 평균 인건비를 봤습니다만은 인건비를 팡팡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일할 만한 장소다 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